이번 시간에는 요약집 585페이지에 3번 전속중개에 관한 우리 법제 23조 규정입니다. 앞 시간에 22조의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봤죠. 자, 이 전속중개계약과 비교식으로도 잘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그런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점중개약과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 법률적 효력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속중개계약은 우리 법 규정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과거에 구대한 일반 중개계약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속중개계약 규정이 93년도 4차 개정 시에 신설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인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뢰인의 의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의무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즉 그 서식이 15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명칭이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하는 것은 사용 의무가 있다, 작성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성한 전속중개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즉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교재를 편집할 때 그냥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다른 교재처럼 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에서 또 관로안에 3년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지만은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가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런 표현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3년을 기억했는 수험생들이라도 이 3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지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기간인지 이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OX에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게 어디에서 출처가 나온 것인지 그 근거를 같이 읽어주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령이 맞느냐 대통령이 맞느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외우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읽으실 때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읽어주시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자기 입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질문이 나오면 걸리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전속중개계약의 단점이 있다 그랬죠. 하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적 중개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한 공동중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법규정도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해온 경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러면 공개할 정보의 내용은 또 객관식 문제 특성상 잘 물어보겠죠. 기억과 시역까지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실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미음과 시엇의 줄끄는 부분이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더라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측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이죠. 근데 이 정보 공개를 할 때 그 권리자의 주소 성명까지 공개를 해버리면은 소위 손탄다라는 거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개입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속적 중개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라 꼭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시엇에
공시지가도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차 거래에 관한 전속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은 공시지가는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죠. 공개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시험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수의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책임 중개를 해야 되거든요. 책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2주일에 1회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공개를 했으면은 공개한 내용을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라고 지체 없이 다시 의뢰인에게 그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까지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식 내용 하면서 관로로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이건 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법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종의 법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수를 하긴 해야 되죠. 이 서식을 작성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시면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주어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고 중개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가 다 확인 설명 의무를 법제 25조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제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은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뢰인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는 없고 서식에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잘 보시고 1번하고 2번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3번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다시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으로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위약금을 얼마만큼 지불할 것이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보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보수가 아니고 위약금 쪼로 지불하는 것이지만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니까. 그 다음 2번. 마찬가지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고 이때도 그가 지불할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조로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보수의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책임 중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3번 봐봐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만큼은 이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소요된 비용은 얼마 범위 내에서 지불하느냐?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불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소요된 비용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불하더라도 소요된 비용에서 지불하더라도 최대 중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지불하라라는 소리죠. 자, 이게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독점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구별되는 특징은 이 3번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독점중개계약의 경우는 위반이 되고 위약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보장성이 독점중개계약이 보다 더 강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점중개계약이 관행적으로 행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속중개계약이 행해지도록 유도를 법이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죠. 그 다음 4번에 의뢰인으로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 25조에 따라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성실히 협조하라라는 거죠. 그거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이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사항들이죠. 양가로 3번의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과 마찬가지로 3월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근거가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서식안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안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서식은 권장서식이잖아요. 그 서식안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에 3월 가는 거는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서시간에 기재되어 있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법 규정에 직접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587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전속중개계약서 의무적으로 사용해가 작성해야 되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15서식입니다. 이 서식이 이제 실무에서 작성되니까 이 서식을 묻는 문제는 또 실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 네모 테두리를 지났는데 이 네모 테두리 안의 내용이 앞 시간에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바깥에 기재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 박스 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본문에서 다 봤습니다. 봤는 게 그저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 을의 의무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게 계약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업 체계로 7일 이내에 우리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또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까지 있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전속중개업 작성할 때는 의뢰인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할까요? 비공개할까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으로서는 위약금 지불 의무와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호 유효기간 내 을 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대해 거래한 경우, 2호 유효기간 내 을의 속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는 직접 거래한 경우, 요 1호와 2호의 경우는 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거죠. 얼마만큼을?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만큼을. 그리고 3호의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만큼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만큼을?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성실히 협조를 하라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의 기본적인 약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588페이지에 보면 이제 16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전속중개계약하는 제도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속중개계약의 내용 중에 우리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 정보 공개의 수단이 바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6절에서 학습하는 거래정보망은 바로 전속중개계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호 보완적 관계죠. 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동중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책임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건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뢰인과는 관계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거래정보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정보망에는 결국엔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들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걸 시장용으로 바꾸게 되면 뭐 공급 정보와 수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 즉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게 되면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도 도모해낼 수 있고, 정보 공급 기능도, 그리고 이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공동 중개를 행할 수 있는 수단적 기능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 중개를 활성화 통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화, 즉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다. 그리고 그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의 지정의 임의성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러면 이 결국 거래정보망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있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했을 때 정보 공개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래정보망은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은 공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공개 의무가 이행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범위는 제한을 받는데, 그 업무지역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수단이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에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죠. 그 거래정보망도 바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가입 이용해서 중개를 할 때 업무지역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정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이렇게 사업자로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를 영입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가통신 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 하면 법인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또 첨부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를 영입정하는 지정 요건이라는 것은 네오박스인데 숫자 위주로 잘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500명 이상이 가입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그리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기사에 그 줄을 꺼놓은 거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9회 정도 싶은데, 시험 문제가 정보 처리 기능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이렇게 하면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줄을 꺼놨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지정신청 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 지정신청 서류는 지정 요건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법인 등기부 등본은 과거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란에 보면 신청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개인일 때는, 개인이 부가통신 사업자일 때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 가입이용 신청서를 500장 이상 내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그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옛날 법 규정이었고, 지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취지는 그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이용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지정 신청서는 다 정리가 되겠고요. 양갈로 4번에 절차입니다. 결국 지정 절차인데, 지정 신청을 장관이 받게 되면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장에다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근데 이 지정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 앞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대장이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리고 지금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이 대장이 나올 때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내용대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3번에 운영 규정이는데, 이렇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해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정 절차인데, 알겠어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 4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관로를 제가 해둔 거는 이 사업자의 의무, 개업공인의 의무를 무턱대고 암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로 메모를 해둔 겁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한 시장정보 왜곡 방지 차원에서 둔 의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건 컴퓨터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운영이 되는데, 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입을 하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이죠. 의뢰인.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중개계약을 통해서 의뢰받은 물건 정보를 자기가 가입 이용하는 거래정보망에 공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공개 등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거래정보망은 많은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죠. 이전 중개를 받은 정보, 취득 중개를 받은 정보. 그러면 이것이 공급 정보가 되고 이것이 수요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부동산 시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의 정보가 왜곡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합리적 시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장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냐? 결국 시장에 참가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죠. 거래정보 사업자. 이 사업자도 의무가 있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정보 왜곡 방지 측면에서. 이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용적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4번 보면은 589페이지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받는 거 아니죠? 가입 이용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의 하나의 일을 정보망에 공개하여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도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그 거래 완성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된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거죠. 중개어른에게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주의하라고 줄을 끊은 거죠. 자, 이 규정은 중개계약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 결국 우리가 이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일 때만 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도 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고 가입 이용한다면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 의무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무로 가면은 일반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거래정보망의 정보 공개를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속적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또 중개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래정보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전속 중개계약 관계가 먼저 활성화돼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거래정보망의 공개 의무도 없으니까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보면은 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뿐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얼마든지 거래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것뿐이지.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17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업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실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중개실무라는 것은 중개월의 접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저 중개월에 접수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상 중요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정하게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이 되면은 중개 업무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실무의 흐름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중개 업무는 시작이 돼서 그 중개를 접수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상 중요사항들 주로 9가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상 중요사항들을 조사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취득 중개인이 나타나게 되면 취득 의뢰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 되게 되면은 결국 거래계약 체결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거래계약 체결이 됨으로써 중개 업무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 완성. 그러면 이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서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이고 또 확인 설명서. 확인해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의 형식으로 작성 교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중개 업무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의 접수가 바로 중개계약 체결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랬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느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런 걸 구분해서 정리를 한 거죠. 지금은 법규정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법규정상의 의무 규정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실무로 가면은 이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 확인사항별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확인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 그런 것들과 관련 지식들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을 확인할 때 있어서 동원돼야 되는 관련 지식들을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결국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을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조사 확인 실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을 간략하게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59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조사 확인회가 설명해야 된다. 무엇을? 확인 설명할 사항, 즉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시행령 21조 1항이 정하는 사항, 주로 9가지 사항입니다. 그 9가지 사항이 오른쪽 페이지에 네오박스 안에 보이죠? 그 9가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 옆에 괄로 제가 메모를 해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공부 및 현장 답세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은 매도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이 말은 실무 때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 이걸 실무로 가면은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 세부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의뢰인, 임대료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들, 그렇게 의미가 구분됩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확인한 사항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법 규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성실 정확하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죠. 어느 정도로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것이냐.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 즉 중개계약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여 확인해가 설명했다라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라라는 거죠. 그 말은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제25조 1항 규정이다. 그러면 591페이지에 시행령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이걸 위주로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시행령 21조의 확인 설명에 관한 규정은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열거 규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거래상 중요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법을 시행령 21조에서 확인 설명사항 9가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는 중개대상물이 주로 토지나 건축물이었음을 전제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예시해 놓은 것이 뿐이지, 요 안에 것만 무조건 확인해가 설명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목이 중개대상물일 때는 임목의 생육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확인해가 설명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행령 21조의 확인 설명사항 9가지는 임목의 생육 상태에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축물이 주로 중개대상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전제로 법을 예시적으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 9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공부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이 왜 책이 6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요 1, 2, 3, 4, 5, 9번까지를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3번에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가 설명하라 돼 있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확인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동산 학개론의 일부 시험 범위로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이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5번, 6번, 7번을 새까맣게 칠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이 5번, 6번, 7번은 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면서 이걸 확인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적 범위라고 해서 제가 시커멓게 처리해 놓은 거죠. 이걸 상태에 관한 자료라 이렇게 단어로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학습해 보시면은.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면은 마찬가지지만은 이 8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 임대인 등의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적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5번, 6번, 7번만 제가 새까맣게 칠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실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의뢰인 등, 즉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5번, 6번, 7번은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따로 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가지는 다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591페이지 이제 3번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 입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판례 사례들을 한 7가지를 소개해 두는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이 판례들 읽을 때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